오늘 우리 집 식탁에 정말이지 제대로 된 폭탄 하나가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쿵 하고 말이죠.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정말이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이제 너희 없이 살겠다. 그 순간 아들 녀석은 국수물이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굳어버렸고 며느리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만 쨍그랑 하고 떨어뜨렸죠. 아마 그 소리가 그 순간의 정적을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상상이나 해보셨겠어요? 72년을 오로지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이 평범한 밥상머리에서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걸요. 제가 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토록 파격적인 말을 내뱉었을까요?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30초 안에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한 노인의 푸념이 아니니까요. 이건 제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제 인생은 나라는 주어 대신 가족이라는 주어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오롯이 시댁 어른들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향했죠. 신혼의 달콤함?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시아버지께서 치매를 앓기 시작하시면서 제 청춘은 간병과 함께 흘러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골절을 당하셨어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낮 없이 병간호를 하는 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아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사업에 손을 댔다가 그만 크게 실패하고 말았지 뭐예요. 집안엔 빚더미가 앉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죠.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목이 시큰거려도 쉴 수가 없었죠. 내가 벌어야 이 집이 살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두 아들은 제가 김치국 떠먹여가며 공부시켰어요.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는 건 기본이었죠. 엄마는 너희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이 제 입버릇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예쁜 며느리 셋을 맞이했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죠. 하지만 웬걸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겪는 걸 보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대물림하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들었지만 그때도 저는 그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며 참았어요.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돌봄과 희생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 반 기상 남편과 아이들, 손주들까지 도시락 8개를 싸고 손주들 학원 4군데를 매일매일 돌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제 이름 3글자가 아닌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어요. 은행 잔고는 늘 영원에 가까웠고 노후연금이라고는 남편 명의로 나오는 것뿐이라 세금 떼고 나면 겨우 38만 원이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아니 괜찮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제게 주문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은 거였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행복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건 아닐까요? 지난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해야 할 명절인데 저는 웬일인지 감기 기운에 몸살까지 겹쳐서 도통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래도 자식들 먹일 국이라도 끓여야겠다 싶어서 부엌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학교 급식 먹고 오라고 했었지만 역시나 명절엔 북적거려야 맛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불쑥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냉장고에 손님용 갈비가 그렇게 많아요? 좀 비워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손님용 갈비라니요?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신선한 걸로 골라 사온 온 가족이 함께 먹으려고 아껴둔 갈비였는데 말이죠. 마치 제가 허락 없이 그들의 것을 쓰고 있는 듯한 뉘앙스에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 내 공간이 아니었구나. 내 냉장고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거실을 조용히 지나가던 중이었죠. 무심코 아들 부부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치매 초기처럼 보이는데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형도 동의한다며.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쿵 하고 말이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치매 초기라니 요양원이라니.
제가 지난번 건강검진 때 치매 검사를 2번이나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분명 정상범위라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눈에는 제가 그저 짐으로 보였던 거죠. 짐.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짐이라는 이름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대화가 맴돌았고 제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시달렸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이요.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이었는데 며칠 뒤 또 다른 상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둘째 딸내미의 생일날이었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손주들이 해맑게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우리 생일엔 해외여행권 주고 엄마는 옷만 줘? 아이들의 순진한 농담이었지만 제게는 그게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내년엔 할머니도 같이 가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때 딸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쐐기를 박았어요. 그때까지 엄마 건강하면 모르겠네. 순간 제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믿었던 마지막 보루였던 딸마저 저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동안 제가 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을 쏟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40년간 꼼꼼하게 써온 가계부를 펼쳐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인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가계부에는 제 이름으로 된 월급이나 수입 대신 그저 용돈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끔씩, 그것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말이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그야말로 빈곤 그 자체였어요.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아끼고 아꼈던 돈 허리띠. 졸라매며 모았던 돈들이 모두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가계부는 단순히 돈의 기록이 아니라 제 존재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 인생을, 제 존재를 되찾아야겠다고. 어느 날 묵은 짐을 정리하려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둘씩 꺼내 정리하다가 제 손에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잡혔죠. 표지는 이미 바래고 너덜너덜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그림들은 마치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자아를 마주하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풋풋했던 20살, 꿈 많던 처녀 시절의 그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 스케치, 이국적인 풍경을 담은 작은 일러스트들, 그리고 한 페이지 가득 큼지막하게 쓰여 있던 문구. 세계 일주 꿈. 그 순간 마치 잊고 지냈던 제 이름 석자를 다시 떠올린 것 같았어요. 아, 맞다. 나 이런 꿈이 있었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제 꿈을 잊고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까요? 결혼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을 돌보고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반찬 가게를 열고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마치 옅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스케치북 속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림 속의 저는 생기 넘치고 꿈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저 지쳐 보이고 가족의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사라졌지? 내가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은 분명 소중하지만 저라는 존재가 없으면 가족도 의미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날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족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를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 스케치북 한 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호하고 또렷하게 울렸죠. 나 이 집 나간다. 순간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쨍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을 들고 있던 큰아들의 손이 멈추고 며느리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작은 아들은 먹던 밥을 꿀꺽 삼키지도 못한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내 연금이랑 내가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구해서 혼자 살겠다. 이제 매일 밤 너희 밥 챙기고 빨래하던 엄마는 없을 거야. 그제야 큰아들이 굳었던 표정을 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농담이지? 설마 진짜로?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작은 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집값은 어떻게 해? 엄마 몫은?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몫은 내가 정한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던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짐을 꾸렸어요. 20년 전 남편의 담배값을 아끼고 또 아껴서 몰래 모아두었던 2천만 원이 든 통장과 제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 통장을 챙겼죠. 그리고 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고작 두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낡은 스케치북, 색연필 한 통, 작은 노트북,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였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72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가족들의 만류와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삶, 혼적살이의 시작.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설렘과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20살 때 세계 일주를 꿈꾸던 그때처럼 말이죠. 제가 이사한 곳은 아담한 13평짜리 원룸이었어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비어있는 공간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커다란 창문 하나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햇살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듯 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아끼던 그림들을 벽에 걸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들이 벽을 채우자 비로소 이곳이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솔직히 처음 며칠 동안은 막막했어요. 평생을 가족과 함께 북적이며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씻고 싶은 마음도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는 후회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튿날 아침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인데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지.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세계일주 대신 이제는 내일의 나를 그리기 시작했죠. 펜 끝에서 그려지는 선 하나하나에 저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았어요. 그림 속에는 밝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과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가방이 그려져 있었죠.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부터 제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30분 동안 스트레칭으로 굳었던 몸을 풀어줬어요. 창문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그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어제 그린 스케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했어요. 쑥스러웠지만 누군가 제 그림을 보고 작은 위로라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오후에는 근처 경로당으로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위로를 받았죠. 저녁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 회화 강의를 10분씩 따라했어요. 발음은 영 어색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이 모든 루틴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정한 루틴이었기에 해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아,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구나. 작은 원룸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죠. 저는 이 작은 방에서 저만의 큰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독립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예상대로 아들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굳이 제가 사는 원룸 주소를 알아내서 말이죠. 문을 열어보니 두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쩌면 계산적인 표정까지 엿보이는 듯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냥 집에 다시 들어와요. 아니면 집 팔고 반값 나누면 우리도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같이 살자니까요? 그의 말에서 저는 여전히 저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혹은 재산을 나눠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관리해.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야. 며느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시도 때도 없이 손주들 사진을 보내며 할머니 보고 싶어 온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저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손주들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쯤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제 독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떠난 지 20일째 되던 날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제 손을 잡고 무작정 병원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손에는 치매간이 검사라고 쓰인 표가 들려 있었죠. 엄마, 검사 좀 받아봐야겠어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요. 저는 그 순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명분으로 치매를 이용하려는 그들의 모습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죠.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보다 먼저 의사 선생님께 다가가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상이에요. 제 가족이 불안해서 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빙긋 웃으시며 아들에게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건강하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마음 편히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들은 믿기 싫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은 거냐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냐고 물을 시간에 너희 인생이나 돌아봐. 나 걱정할 시간에 너희들 삶이나 제대로 살아. 그날 이후 아들들과의 연락은 한동안 끊겼어요. 제 독립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반격 속에서도 저는 굳건히 제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죠. 원룸으로 이사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평생을 북적이는 가족들 틈에서 살았으니 갑자기 혼자가 되면 얼마나 쓸쓸할까 싶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이곳 원룸 건물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층간소음이라도 낼까 봐 처음에는 살금살금 다녔죠. 그러다 어느 날 복도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사는 층의 집주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 그림을 보고는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벽에 걸린 그림들 너무 예뻐요. 저도 한번 따라 그려봤어요. 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찌나 섬세하게 잘 그렸는지 깜짝 놀랐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으로 라떼 한 잔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이혼 후 아이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저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짐 취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묘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스케치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그 젊은 집주인 단둘이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 프리랜서 청년, 60대 홀로 사는 남자분 등 이웃들이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30분씩 각자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그림을 보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거창한 미술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그림을 통해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죠. 할머니, 이 색깔 정말 멋져요. 좋아, 이 풍경은 저도 꼭 그려보고 싶네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었어요.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원룸 건물 로비 한켠에 저희가 그린 그림들을 걸어두었죠. 동네 분들 8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지나가던 분들이 그림을 보시고는 할매 그림 보고 하루가 즐겁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때 제가 그린 그림 한 점이 3만 원에 팔렸을 때의 그 감격이란 40년 만에 제 그림이 제 손으로 그린 작품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어요. 제 재능이 비로소 제 값을 매긴 거죠. 그 작은 돈이 아니라 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족에게 짐 취급당하며 잊고 지냈던 저의 가치를 이 새로운 사람들,
비연령 관계의 이웃들이 찾아준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혈연으로 묶이지 않아도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죠. 그림이 팔리고 스케치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제 삶은 더 활기찬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연금 월 38만 원에 그림 판매로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벌게 되었죠. 게다가 경로당 봉사활동비로 10만 원을 받으니 한 달 수입이 총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원룸 관리비가 45만 원, 식비는 20만 원 정도이니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었죠.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가족에게 미안함보다는 뿌듯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자유로움과 성취감이 저를 감쌌죠. 그리고 독립 6개월 차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일러스트 교실 강사 자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제가 그림을 가르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웃들의 격려와 용기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2시간 수업에 5만 원, 한 달에 몇 번 수업을 진행하니 강사료도 쏠쏠했죠. 그렇게 제가 받은 첫 월급으로 저는 딸내미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어요. 예쁜 스카프였죠. 그리고 짧은 손편지도 함께 보냈어요. 엄마가 번 돈으로 사준 첫 선물이야. 사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만나고 싶으면 내가 와. 엄마는 바쁘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제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딸은 정말로 손주들을 데리고 제가 사는 원룸 앞 카페로 찾아왔어요. 손주는 제 그림을 보며 할머니 그림 배워주세요 하고 졸랐고 딸은 엄마가 그리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 나도 한번 따라 그려볼까?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제가 가족에게 짐이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가족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제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거죠. 독립 1년이 되던 해 제 생일날이었어요. 뜻밖에도 아들 둘에게서 연락이 왔죠. 엄마, 집들이나 하자. 우리도 엄마가 그린 그림 하나씩 선물 받고 싶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들이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오늘은 내가 초대할게. 그리고는 제가 평소 눈여겨봐 두었던 원룸 근처의 작은 갤러리를 예약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지난 1년간 그린 그림 30점과 스케치 모임 회원들이 그린 그림 20점을 함께 전시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갤러리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우리도 그림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환영이야. 그날 우리는 가족 사진 한 장을 찍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그림 한 점을 그렸어요. 각자의 그림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작품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가 아닐까 싶었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 화해는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가족들은 더 이상 저를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아들들은 가끔 제 그림 전시회에 찾아와 응원해주고 며느리들은 스케치 모임에 참여해 함께 그림을 그리곤 해요. 딸은 제 유튜브 채널의 열혈 구독자가 되었고요. 물리적인 거리는 생겼지만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당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용기를 내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가족에게 짐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무심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딱 3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는 나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이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독립 후 1년 반쯤 지났을까요? 저는 72세의 나이로 대학로 어르신 그림 공모전에 출품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입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죠. 시상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무대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을 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저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품에 안고 휴지 싸가며 세계 일주를 꿈꾸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꿈으로만 간직했던 그림이 오늘은 이렇게 제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이 왔네요. 나이는 정말이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관객석에서는 딸이 손주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죠. 그날 저는 제가 겪었던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저의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요즘 저는 할매 그림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어찌나 어렵던지 밤새도록 씨름하며 배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독자가 1명, 2명 늘어나더니 어느새 12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셨어요. 구독자 1200명이라는 숫자는 제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새로 생긴 1200개의 별과 같았죠. 매일 밤 제가 그린 그림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올리며 마무리하곤 해요.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제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저의 존재 가치를 7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찾게 된 거죠.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열정이라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기 전 제 머릿속에서 가족이란 단어는 늘 희생과 책임이라는 단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가족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독립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가족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가족은 연결과 자립이에요. 가족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지키고 나의 행복을 먼저 찾으려 노력하니 역설적으로 가족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나를 돌봐야 할 존재로 여겼던 자식들이 이제는 나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동반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부관계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선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물리적 독립을 통해 오히려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동년배나 이웃과 같은 비혈연 관계가 확대될수록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죠. 저는 그걸 몸소 증명했어요. 스케치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 이 모든 새로운 연결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매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영상통화로 그림 그리기 시간을 가져요. 각자 자기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죠. 더 이상 제가 자식들의 집으로 찾아가 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공간에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꼭 한 지붕 아래 모여 살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지만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면서 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처럼 가족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도 뭔가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배운 72세 유튜브 시작하기 팁도 준비했으니까 알림 버튼까지 눌러두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평생을 오로지 가족만 보고 살아온 72년의 세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용기 있게 시작한 독립 후 1년.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나는 나다라는 이 세 글자예요. 짧지만 제 삶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가족은 물론 소중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어야만 우리의 관계도 비로소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든 폭탄 선언하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 폭탄 선언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이는 정말이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해요. 그러니 이제 망설이지 말고 외쳐보세요. 이제 너희 없이도 나는 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제2막의 가장 찬란한 첫 문장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제 작은 원룸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연필 끝에서 다시 시작된 제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